자, 국민의당의 우리 안철수 후보 측한테 요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단일화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게 100%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안일화라는 새로운 의제를 내놓으셨죠. 네. 안철수로 단일하면 모를까? 안 합니다. 끝까지 요렇게 아마 하실 거야. 그래서 그건 묻지 않을 건데 근데 네. 12월 말에 분위기 좋았잖아요. 막 15% 그렇죠. 넘고 막 20% 예. 뭐 간다. 뭐. 지금도 캠프 분위기는 좋습니다. 근데 숫자가 네. 조금 꺾였어요. 지금 15%선도 달랑달랑 하는 게 있어요. 있죠. 대책 있으십니까? 아니 15%가 안 되면 선거비 보전을 근데 못 받으시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애들 키울 때 보면 키가 매일 매주 매달 이렇게 균일하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정말 키 안 크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뭐 한 해 20cm 크고 이러거든요. 그 지지율도 마찬가지라서 이게 쉬지 않고 계속 오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정무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매일같이 계속 보는데 연말 연초에 한 4주 정도를 저희가 하루도 안 쉬고 올랐어요, 진짜. 그렇죠. 받아보면은 매일같이 하이 레코드를 깨는 거예요. 아마 이제 1985년에 신한민주당 돌풍이 일어날 때 그때 여론조사가 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실시간을 보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는 뭐 펀더멘털이 괜찮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부러워요. 걱정을 안 한다고 하니까. 나 너무 솔직한 그러니까 말씀이시다. 저희는 뭐 그 지지율 그래프가 계속 그 자리니까 네. 뭐 이걸 뭐 분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한편에서는 반사 이익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동안에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던 지지층 유입도 있고 심상정 후보도 이제 심기일전해서 뭔가 이제 지지율에 연연 안 하시겠다고 후보는 얘기하지만 저는 연연합니다. 그래서 단 0.5%라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김태현의 정치쇼. 저는 점쟁이들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 참 왜 이렇게 전화는 오래 해가지고서는 참 정말 죄송합니다. 원팀 하기가 참 이렇게 힘드네요. 그 진짜 점이라도 봐야 되는 건지 참. 예, 기본은 나는 이재명입니다. 우리 윤 후보는 점이 기본인 것 같아요. 무정수님 얘기 확 끄는데요. 어제 전 사죄의 의미로 큰절을 했습니다. 예, 많이들 보셨죠? 큰절로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모두가게 진중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보의 서사를 아예 다시 써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컨대 586 그만들 좀 하시고요. 저는 심상정으로 갑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도 말고 사과. 아유, 이 뭐야? 어떻게 양대 후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과야? 이러니 다들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찍을 사람 없다고 정치쇼에도 정치자 문자가 많이 온다며? 실망하긴 아직 이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당도 야당도 맨날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힘드셨죠? 정치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정치 청정구역. 그냥 안구가 정화된 느낌이야. 제가 정의당 복당한 거 아시죠? 청정하면 정의당이거든요. 여기 인재가 정말 많습니다. 예컨대 박원석 전 의원이라든가 말이죠. 실망입니다. 대세는 안일화 아닙니까? 이제야 국민의당 송영훈 변호사를 부르다니 많이 늦었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송영훈 변호사 파이팅입니다. 하하하하. 저희가 새롭게 런칭한 이 코너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정치권의 여러 셀럽들이 축하 메시지를 주셨는데 새로운 코너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욕도 하지 않아. 정도 하지 않아. 정도 뭐지? 욕도 없고 정도 없어. 근데 인기도 별로 없어. 뭐 이런 코너입니다. 정치 청정지대. 자, 두 분 모셨어요. 정의당의 박원석 공보당장, 국민의당의 송영훈 정무상황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게 후보들이 안철수 후보도 그렇지만 심상정 후보도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없죠. 리스크가 없는 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뭔가 본인과 가족의 구설 때문에 계속 시끌시끌하고 어쨌든 이게 대선들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하나의 극장이잖아요. 근데 양당이 그걸로 씬을 다 훔쳐가. 우리가 씬을 차지할 공간이 없어.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양당 후보들 당내에서 좀 일단 사이좋게 지내고 첫 번째로 당내 총질 좀 그만하고 두 번째로 서로 오물투척 좀 그만해라. 제발 우리도 좀 씬에 등장 좀 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야, 이거 쫙 뼈 때리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우리 생각 후보도 들죠.
우리 후보도 그래도 좀 네거티브라도 좀 있고 시끌시끌하게 해야 주목도 많이 받고 인기도 올라갈 건데 없는 녹취록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점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없던 가족 리스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뭐 원래 이게 꼭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이 상존하는 게 인생사니까. 코너 이름은 어떠세요? 정치청정지대.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저는 원래 제3지대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건 재미없어요. 예, 저희 정 PD가 저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있단 제3지대 말이야. 끝났어요 이미. 잘 잘 안 뭉쳐져요. 안 묻혀져요? 두 분이 두 당이 이제 같이 할 일은 없어지는 거죠? 아니, 우리 송 변호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뭘 같이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이걸 또 합심해서 지금 양자토론 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말씀하셨으니까 양자토론 신문기일 언제? 오늘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제기한 가처분의 신문기일은 이미 했고 그리고 26일 날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저희 신문기일은 지금 이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그리고 아마 그것도 내일쯤은 아마 결론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심상정 후보가 직접 출석을 하셨어요. 그 대리인들한테 좀 맡겨놓으시면 안 되냐 이랬더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이 부당함을 우리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 국민들께 호소하겠다고 직접 또 가셨어요. 재판장 부담 느끼겠는데요. 저는 약간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 아닌가 이러면서 말렸는데 굳이 하시겠다는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거기서 이제 일반 변호사들과 심상정 후보가 쫙 연설을 하면 재판장이 들으면서 우리 약간 부담도 느껴질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보세요. 뭐 재판부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뭐 법리적으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만약에 재판부에서 야 이거 양자토론 말도 안 돼. 사자토론해 그러면 이제 하는 건데 만약에 재판부에서 그냥 뭐 방송국 재량인데 뭐 이게 뭐 저 선거법 있는 것도 아니고 양자토론 하도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네. 플랜 B가 없으세요? 근데 뭐 그래도 한다면 그게 하는 게 사실은 양 후보에게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차피 그래요? 지금 양 후보가 둘이서 토론을 한다고 하면 주고받을 주제들이 뻔하거든요. 뭐 대장동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뭐 그 윤 후보의 여러 가지 자질 문제나 김건희 씨 논란 이런 것도 얘기할 거고 그러면은 결국 비호감 토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그거 해봤자 사실은 정치적으로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안 있으세요? 일단은 뭐 유감 표명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플랜 B를 준비해 놨죠. 어떻게요? 제가 자세히는 이게 이 전략이고 기획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는데 동시간대에 모종의 이제 미러링 토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혹시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그건 아니고요. 그 정의당 자체 기획으로. 그래서 이 토론에서 그 두 당 후보가 예를 들어서 형수 욕설, 뭐 무속 논란, 7시간 이런 쟁점으로 자꾸 이제 공방 벌이고 시간 끌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준엄하게 질타를 하고 또 심상정 후보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 코로나 위기나 또 불평등의 위기 속에서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종의 기획을 준비 중이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렇고 양 후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공약이 거의 비슷하다. 다 뭐 월급 올려준다. 뭐 수당 준다. 여기저기 뭐 지어준다. 그다음에 또 그런 기사 주던데 생활 밀착형 공항. 동네에 놀이터 지어준다는 것까지 똑같다.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금 개혁. 네, 어젯밤에 이제 모 방송사에 생방송 라이브에 나가서 금기 깨기의 일종으로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구상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야, 연금 개혁 잘못하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언급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엔 솔루션이 없어요, 두 분 다. 이재명 후보는 위원회 만들어서 하겠다. 안철수 후보는 통합하겠다. 특수기여연금. 근데 지금 특수기여연금만 쟁점이 아니고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가 이게 갈수록 균형이 안 맞아서 후세대 부담이 계속 누적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은 현 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그리고 현 세대의 혜택은 그 자리에 멈추더라도 어쨌든 미래 세대에게 등골 휘는 연금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방향이 분명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세부 설계안은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현 세대 노인들이 이제 빈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OECD에서 1등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돈연금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재정으로 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파격적으로 상향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서 사자 토론을 해야 돼요. 저희하고 그렇죠. 정의당이 들어가야 네. 토론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죠. 선거의 아젠다가 달라집니다. 안철수 후보 쪽도 연금 개혁 얘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사실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네. 한 2달 전에 네. 얘기를 한 거죠.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네 후보 중에서는 얘기를 했고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가 구두선 정도로 네. 연금 개혁을 살짝 스치듯이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 사실 지금 거대 양당에서는 이렇다 할 플랜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고 피하는 거죠. 예. 왜냐면 이게 포토르지잖아요, 사실. 시한폭탄은 이제 째깍째깍 가는데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집권한다. 네. 그럼 집권해서 뭔가 짠하고 내놓으면은 그것에 대한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예측 가능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저희는 뭐 떨어질 표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게 이 정치인들이 이런 어떤 사회 갈등이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 선거 때 되면 요리조리 피하기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책임 있는 저는 수권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사실은 아프지만 개혁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번 대선이 국가 아젠다가 없고 뭐 모든 대선이 시대 정신의 아젠다가 있었는데 뭐 아젠다가 없고 내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왔다고 보세요? 박원석 단장부터. 일단 저는 양 당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집권 여당과 또 거기에 도전하는 제1야당이 이 정치의 책임이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또 무엇을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자 가진 비전을 내놓고 그 비전과 비전이 충돌하고 또 정책과 정책이 충돌하는 선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계속 후보자의 신상 또 한쪽에서는 후보자도 아니고 후보자 부인의 신상 이걸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그 핵심 지지자들도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네거티브만 남은 선거가 됐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실용 행보를 하고 계신데 저는 정치에서 실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실용도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야 빛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전직 대통령도 실용의 지도자였죠. 근데 이분들은 한시도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비전을 놓은 적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의 태도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에 대한 방향을 잃는 순간에 그거는 저는 선거 포퓰리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좀 외람되지만 이게 어떤 실용보다는 원칙 있는 실용보다는 선거 포퓰리즘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워요. 우리 송영훈 실장 보시기는 어떠세요? 후보들이 철학이 없어요. 일단. 철학이 없다.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일단 개인의 도덕성은 차치하고라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한 단계 올라오면서 오로지 대권을 바라보고 가시적인 업적을 세우는 데만 사실 몰두해온 분입니다. 대장동 개발이나 뭐 백현동이나 다 그래서 생긴 문제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사실 철학이 부재한 후보로 보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걸 세울 만한 시간 자체가 없었죠. 지금도 아마 공부하기 바쁠 것이고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치 10년 됐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도 초창기에 그런 시행착오를 비슷하게 겪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는 사실 뭐 저희도 짐작 가는 바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두 후보가 다 좀 어떻게 보면 국정 철학이 부재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계속 소위 이제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해서 뭐 소확행하는 공약들만 내놓고 있는데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놀이터 만들고 뭐 그렇죠. 이런 거. 마이너한 것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공익이가 말씀 들어볼게요. 두 분 다 양 후보가 지금 국정 철학이 부재하다. 본인이 쉽게 말하면 본인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자, 그럼 심상정 후보가 제시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에요? 심상정 후보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명실상부한. 근데 나라만 선진국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삶도 선진국이어야 돼요. 그 시민들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려면은 저는 세 가지 비전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이 주 4일제 혹은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큰 사회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경제가 이제 수량적 성장이 목표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런 수량적 고속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핵심이고 이미 세계는 녹색 전환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그리고 그 녹색 전환이 산업 경쟁력이고 또 글로벌 경쟁력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경제 구조로 전환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 혁신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 사회 혁신이나 경제 혁신을 누가 주도하느냐 그거는 이 정치권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정치 국민을 너무 후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그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처럼 국회를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기도록 만들려고 선거제도를 바꿨는데 그거 양당이 앞다퉈서 위성정당 만드는 바람에 이게 도로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근데 이런 어떤 정치를 혁신할 때 제가 보기엔 국민의 삶이 달라지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게 심상정 후보의 비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미래 그리고 먹거리? 그리고 미래 세대의 짐을 부당하게 지어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안철수 후보의 국정 철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555 전략을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개의 초격차 기술을 가져서 삼성전자 같은 5개 세계적인 그 초인류 기업 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5대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 목표가 사실 이제 어떤 단순한 구호로 나온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한 단계 도약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낙오하고 미래 세대에게 큰 짐만 지어주게 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퓰리즘을 걷어내고 연금 개혁 같은 거 과감하게 해서 또 노동 개혁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젊은 세대에게 짐을 덜어주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나라. 그런 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의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2732님. 아 시원해. 두 분 응원해요 하셨고요. 3949님. 박원석 단장님. 아직 제 표가 어디에 갈지 정하지 못했지만 심장정 후보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볼 때마다 자꾸 살 빠지는 것 같아요. 잘 되시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픈 쪽으로 표가 가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1771님. 두 당 합치면 저희 집 4표 다 찍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아니, 2표씩 나눠주세요. 아 합치는 건 안 된다. 어차피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나눠달라. 요 얘기를 박원석 단장이 주문하셨어요. 1771님께. 4207님. 청정양당 국민의당 정의당 분발해서 깨끗하고 공정하고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원선 송병호 화이팅. 덩달아 김태현 화이팅도 있어요. 전국 버스기사들 응원합니다 하셨고 조화자님은 박원석 의원님 예전 정봉주 정치쇼 할 때 정말 최고였어요 하셨는데 자, 이 3949님이 심상정 후보님 볼 때마다 살 빠지는 것 같다고 걱정하시고 마음도 아프다 하셨는데 저 왜 집거부에 돌아오셨잖아요. 네. 돌아와서 뭔가 보니까 새로운 캠페인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돌아와서 뭔가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변화된 모습 보여드릴게. 일단 머리가 굉장히 짧아지셨어요. 3분의 1을 잘라냈다 이렇게 네. 본인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제 본인의 심경을 담아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스타일의 변화를 주신 것 같고 일단 지난 선거운동 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의당도 제도권 정당으로서 20년 제도권에 머무른 정당입니다. 당연히 집권의 목표가 있고 집권을 위한 어떤 수권 능력을 보이기 위한 그런 비전을 내놓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정의당의 모든 것에 대안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의석 6석밖에 안 되고 또 정의당이 그동안에 주력해왔던 의제를 보더라도 모든 국정의 전 분야를 커버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모든 것에 대안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했던 건 아닌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초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런 어떤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선거에 초점을 분명히 하자. 이번 선거가 정말 이 여러 가지 다중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고 여기서 정치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친 우리 중소자영자들 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로 힘든 이른바 N포 세대라고 얘기하는 청년들 또 요즘에 이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백래시로 인해서 마음앓이하고 있는 여성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선거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는 싹 없고 형수욕설하고 7시간 녹취 파일 가지고 공방하는 이 선거를 바꿀 사람은 심상정밖에 없다. 그래서 지워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캠페인을 선거 마지막까지 하겠다. 지워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캠페인. 네,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 이제 김지은 씨 안희정 성폭력의 피해자 이분을 이제 비공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요. 어제는 이제 관악구 신림동에 고시원 쪽방촌이 있어요. 저도 그 사진으로 봤더니 정말 그 한 2평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데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까지 내면서 기거하는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 주거 문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여전히 한국 사회 2등 시민인 이 이주 노동자들 이분들을 찾아서 심상정 후보가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기획들이 선거 마지막까지 있고 이런 우리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비주류들을
당당한 얼굴로 만들고 그분들이 주류가 되게 만드는 게 정치 교체고 시대 교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의 우리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한 요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단일화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게 100%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안일화라는 새로운 의제를 내놓으셨죠. 네. 안철수로 단일하면 모를까? 안 합니다. 끝까지 요렇게 아마 하실 거야. 그래서 그건 묻지 않을 건데 근데 네. 12월 말에 분위기 좋았잖아요. 막 15% 그렇죠. 넘고 막 20% 간다. 뭐. 지금도 캠프 분위기는 좋습니다. 근데 숫자가 네. 조금 꺾였어요. 지금 15%선도 달랑달랑 하는 게 있어요. 있죠. 대책 있으십니까? 아니 15%가 안 되면 선거비 보전을 근데 못 받으시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애들 키울 때 보면 키가 매일 매주 매달 이렇게 균일하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정말 키 안 크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뭐 한 해 20cm 크고 이러거든요. 그 지지율도 마찬가지라서 이게 쉬지 않고 계속 오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정무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매일같이 계속 보는데 연말 연초에 한 4주 정도를 저희가 하루도 안 쉬고 올랐어요, 진짜. 그렇죠. 받아 보면은 매일같이 하이 레코드를 깨는 거예요. 아마 이제 1985년에 신한민주당 돌풍이 일어날 때 그때 여론조사가 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실시간을 보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는 뭐 펀더멘털이 괜찮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부러워요. 걱정을 안 한다고 하니까. 나 너무 솔직한 그러니까 말씀이시다. 저희는 뭐 그 지지율 그래프가 계속 그 자리니까 뭐 이걸 뭐 분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한편에서는 반사 이익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동안에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던 지지층 유입도 있고 심상정 후보도 이제 심기일전해서 뭔가 이제 지지율에 연연 안 하시겠다고 후보는 얘기하지만 저는 연연합니다. 그래서 단 0.5%라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후보들이 갖고 있는 진면목이 제대로 비교가 돼야 돼요. 그건 이제 토론도 좀 해봐야 되고 언론에서도 이제 가십 선거 그만하고 이제 정책 비전 비교 선거를 좀 해야 되는데 대선이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43일 남았지 오늘. 아직도 선거 모드가 그런 모드가 아니에요. 아직도 초기하고 똑같이 이게 막 도덕성 자질 이러면서 상대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이런 선거인데 저는 이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도 좀 이제는 후보들의 진면목을 비교해보자 이런 주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선 대선 바로 전날까지 녹취록 듣다가 투표할 수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시기를 펀더멘탈이 튼튼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분석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처럼 지지 기반에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쉽게 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하던데. 아니에요. 호감도를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네 후보 중에 호감도 1위로 나오는 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호감도는 일반적으로 지지율의 선행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느껴야 그다음에 이 후보를 지지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감도가 먼저 공간을 열어줘야 그다음에 지지율이 치고 나갈 틈이 생기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사실 이번 대선 캠페인에 들어와서 호감도가 급격하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토론도 많이 남았잖아요. 뭐 양자토론 못하면 사자토론 할 거고 그래서 뭐 그 도덕성에 관해서도 물론 뭐 우리가 녹취록만 트는 대선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두 후보에 대해서 도덕성이나 개인의 자질을 보면 볼수록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런 지지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 부분이 사실 후보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청정기자 첫 시간인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모셔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원석 단장, 송영훈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